오래된 아파트 복도에 희미한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습니다. 새벽 6시,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에 한 남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섭니다. 구겨진 와이셔츠, 어깨에 걸친 낡은 가방, 오늘도 누구보다 먼저 출근합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도 아무도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불을 켭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어제 밤새 남들이 쌓아놓은 서류를 정리하고 잎사귀 용지가 떨어지면 채워넣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합니다.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뭘 먹을지 고민하면 이 사람은 말합니다. 아무거나 괜찮아요. 회의 시간에 의견을 물으면 이 사람은 말합니다. 다들 좋으시면 좋겠습니다. 야근을 부탁하면 이 사람은 말합니다. 네, 제가 할게요. 그리고 연말 인사평가에서 이 사람은 항상 같은 성적을 받습니다. 나쁘지 않지만 좋지도 않은 아무런 인상도 남기지 못하는 그 팀. 이 사람은 15년째 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후배가 먼저 승진했습니다.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팀장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우승에 축하한다고 말합니다. 속이 쓰리지만 티를 내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은 끝까지 볼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슴 한쪽이 뜨끔했다면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착한 사람은 정말 감이 아니라 숫자가 증명합니다. 기분이 아니라 마음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손해의 크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2011년 미국 노트르담 대학교의 티모시 정규교수와 코넬대학교의 베슬리 교수가 제안한 연구가 있습니다. 성격과 사회심리학 저널에 실린 이 논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착한 남자와 여자는 정말로 본질을 모르죠. 연구팀은 20년간 약 10,000명의 직장인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성격 특성 중 우호성이라는 항목에 주목했습니다. 우호성이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잘 맞춰주는지, 갈등을 얼마나 회피하는지, 얼마나 쉽게 양보하는지를 측정한 수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를 과학적으로 측정한 것입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호성이 높은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연봉이 평균 18% 낮았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10,000, 한국 물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3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억 3천만 원. 30년 직장 생활이면 약 4억 원에 가까운 돈을 착하다는 이유 하나로 날리는 셈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이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남에게 맞추고 갈등을 피하고 자기 주장을 접는 사람을 뜻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고? 좋은 거 아니냐고. 문제는 이 세상이 그런 사람에게 보상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게임 이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984년 미시간 대교의 정치학자 로버트 엑설로드가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전 세계의 수학자, 경제학자, 심리학자들에게 하나의 게임 전략을 제출하고 요청한 것입니다.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두 사람이 반복적으로 만나면서 협력할 것인지 배신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서로 협력하면 둘 다 보상을 받고 한쪽이 배신하면 배신한 쪽이 큰 이익을 가져갑니다. 둘 다 배신하면 둘 다 손해를 봅니다. 이 게임에서 수백 개의 전략이 결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처참한 성적을 거둔 전략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조건 협력하기였습니다. 상대가 뭘 하든 항상 착하게 항상 양보하고 항상 맞춰줍니다. 이 전략은 처음 몇 번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이 패턴을 파악하는 순간 끝없이 자기가 상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뭘 해도 선을 내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못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수학적으로 증명된 결과입니다. 무조건 착한 전략은 최악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둘까요? 바로 눈에는 목 뒤에는 이라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규칙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협력한다. 상대가 협력하면 나도 협력한다. 하지만 상대가 배신하면 나도 즉시 배신한다. 상대가 다시 협력으로 돌아오면 나도 협력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복잡한 계산도 없고 교활한 속임수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한 만큼 돌려준다는 원칙 하나로 모든 전략을 이겼습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항상 착한 사람도 아니고 항상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상대의 행동에 따라 정확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잘해주면 잘해주고 이용하면 즉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릴 때부터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참아라, 양보해라, 싸우지 마라,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이 말들이 교실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people pleaser라고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억압하는 행동 패턴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이 아닙니다. 심리학자 피트 워커는 이것을 외상 반응의 한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사람이 위협에 직면했을 때 보이는 반응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얼어붙거나, 그리고 아첨하거나. 네 번째 반응이 바로 착한 아이 증후군의 핵심입니다. 위협적인 상대 앞에서 자신을 지우고 상대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 살아남으려는 기도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얻기 위해 말을 잘 듣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 힘이 나고 시키는 대로 하면 칭찬을 받는다는 것을 비슷합니다. 그래서 착한 아이가 됩니다. 문제는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의 부당한 요구에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하고 동료가 자기 일을 떠넘겨도 웃으면서 받아들이고 연봉 협상 자리에서 회사가 제시한 금액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착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파괴입니다. 한국 직장인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 구조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2026년 초 취업 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82% 이상이 연봉 협상이 아니라 보호를 받습니다. 회사가 정해진 숫자를 보여주고 여기에 서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책상 직장인들은 합니다. 불만이 있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관계가 나빠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 결과 연봉 협상 후 절반 이상의 직장인이 불만족을 느끼면서도 아무런 진심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조정을 신청한 사람들의 거의 절반은 실제로 추가 요청을 받았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기만 해도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착한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대가가 연간 1,300만 원입니다. 진화심리학은 이 현상을 더 깊은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인간의 뇌는 수십만 년 전 아프리카 초원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그 시절 생존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집단에서 쫓겨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혼자서는 맹수에게 잡아먹히고 식량을 구하지 못하고 추위에 얼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에는 무리해서 배제당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회로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소외 공포라고 부릅니다. 착한 사람들은 이 소외 공포가 유난히 강합니다. 자기 의견을 말하면 미움받을 것 같고 거절하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고 요구하면 욕심쟁이로 찍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양보하고 항상 맞추고 항상 웃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행동이 오히려 집단 안에서의 지위를 떨어뜨립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상은 무해한 사람이 아닙니다. 힘이 있으면서도 그 힘을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사자를 존경하지 토끼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칼을 가지고 있으면서 칼을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이 신뢰를 얻습니다. 칼이 아예 없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더 나쁜 경우에는 이용의 대상입니다. 직장에서 매번 양보하고 매번 넘어가고 매번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승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것입니다. 조직은 이 사람을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만만한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리더의 자질이 아니라 각자의 특성으로 분류합니다. 실제로 조직행동학 연구들은 이 현상을 반복적으로 확인합니다. 자기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사람, 의견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필요할 때 단호하게 거절하는 사람이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반면 묵묵히 일만 하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은 인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상사도 사람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잘하는 것보다 시끄럽게 하는 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것은 불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 인지 문제의 한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나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게임 이론의 문제는 이 전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략은 나쁜 전략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반드시 착하게 시작합니다. 상대가 착하면 나도 착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이용하면 즉시 변해갑니다. 그리고 상대가 다시 착해지면 이용합니다. 핵심은 무조건적인 착함이 아니라 조건부 착함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전략적 우호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채널에서는 돈과 권력 뒤에 숨겨진 인간 심리의 구조를 추적합니다.
우리가 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그 행동이 우리의 지각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과학적으로 파헤칩니다. 전략적 우호성의 핵심 원칙은 4가지입니다. 첫째, 먼저 잘 대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새로운 동료에게, 새로운 환경에서 먼저 손을 내밀고 예의를 갖춥니다. 이것이 당신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둘째, 즉각 대응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손해를 이용하면 웃어넘기지 않습니다. 불쾌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와드렸는데 이번에도 당연하듯이 부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위치를 바꿉니다. 셋째, 용서합니다. 상대가 태도를 바꾸면 다시 협력합니다. 앙금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감정적인 사람이 아닌 합리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넷째, 명확하게 합니다. 당신의 기준을 상대가 알 수 있게 합니다. 이 사람은 건드리지 않으면 최고의 동료지만 이용하려 들면 반드시 되돌려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구체적인 상황으로 보겠습니다. 연봉 협상 자리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착한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인사팀에서 내년 연봉 3,5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속으로는 불만이 가득하지만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관계가 틀어질까봐 욕심쟁이로 보일까봐 입을 다뭅니다. 전략적으로 우호적인 사람은 다르게 합니다. 올해 제가 맡은 사업의 매출이 지난해 대비 20% 증가했고 신규 고객 유치 건수도 팀 내 최고였습니다. 이 성과를 고려했을 때 제한된 금액은 다소 낮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을 요청드려도 될까요? 이 사람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가치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계가 보여줍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의 거의 절반은 실제로 추가 인상을 받습니다. 착한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지만 전략적인 사람은 무슨 자리에서 수백만 원을 더 가져갑니다. 이 차이가 해마다 쌓입니다. 야근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사람에게 상사가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것 좀 마무리하구나. 착한 사람은 반대쪽으로 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기 일이 아닌데도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도 이미 자기 업무는 다 이겨내고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분노합니다. 왜 항상 나한테만 이러지? 하지만 다음날 또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전략적으로 우호적인 사람은 다르게 답합니다. 팀장님,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내일 오전에 가장 먼저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이 사람은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상사도 사람입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보다 자기 시간의 가치를 알면서도 책임감 있게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을 더 신뢰합니다. 회의실에서도 차이가 드러납니다.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항상 동의합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령 자기 생각이 다르더라도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입을 다뭅니다. 전략적으로 우호적인 사람은 의견이 다를 때 말합니다. 그 방향도 좋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완하면 어떨까요? 이 사람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의 의사 결정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건설적인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승진합니다. 회의에서 항상 고개만 끄덕이는 사람은 리더 후보에 오르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종합하면 착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구조는 크게 3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층은 경제적 손실입니다. 연봉 협상에서 입을 다무는 스캠이 평생에 걸쳐 4억 원에 가까운 소득을 잘 만듭니다. 두 번째 층은 사회적 손실입니다. 조직 안에서 만만한 사람으로 인식되어 승진에서 밀리고 주요한 사업에서 배제되고 의사결정의 중심에서 멀어집니다. 세 번째 층은 심리적 손실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계속 억압하면서 내면의 분노와 우울이 쌓입니다. 직장인의 70% 가까이가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답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과도한 업무가 아니라 거절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괴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3가지 손실이 서로를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연봉이 낮으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면 더 착하게 소개됩니다. 더 착하게 되면 더 이용당합니다. 더 이용당하면 더 번아웃이 옵니다. 번아웃이 오면 자기 가치를 부정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다시 연봉 협상에서 일을 합니다. 이것이 착한 사람의 암시입니다. 한 번 빠지면 스스로 빠져나오기 극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악순환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습니다? 첫째, 착함의 정체를 의식해야 합니다. 당신이 착한 이유가 정말로 도덕적 신념 때문인지 아니면 거절이 두려워서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그것은 착함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공포에 기반한 행동은 절대로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둘째, 작은 거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큰 것을 거절할 필요 없습니다. 점심 메뉴를 고를 때 아무거나 대신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커피 심부름을 부탁받았을 때 오늘은 제가 좀 바빠서 어렵겠네요 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 작은 거절 하나하나가 당신의 경계선을 세우는 벽돌이 됩니다. 셋째, 자기 성과를 기록하고 말해야 합니다. 묵묵히 일하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노력은 존재하지 않는 노력과 같습니다. 이번 분기에 제가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인사평가를 바꿉니다. 넷째, 관계의 질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당신이 착하게 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 당신의 착함을 알아보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사람이 진짜 관계입니다. 전자와는 거리를 두고 후자와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키아벨리가 500여 년 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믿고 행동하는 사람은 선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망가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나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착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선해가 칼이 되어 당신 자신을 찌르지 않도록 지금부터 그 칼의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그 무뎌진 와이셔츠를 입고 새벽에 출근하는 남자를 기억하십니다. 만약 그 남자가 이 이야기를 15년 전에 들었더라면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몇 년째 같은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조직 안에서 권력을 쥐는 사람들의 심리 구조를 분석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으로 더 많은 심리 분석을 만나보세요.